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클래식 살롱 오페라와 발레 해설가 유형종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EBS에 오랜만에 와보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꼭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클래식 팬들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도 여전히 바쁘시죠? 아니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좀 덜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식 감상 공간이죠. 뮤직바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옛날에 동료들과 함께 만든 공간이고요. 지금은 네.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감상실이에요. 네, 감상실인데 그냥 신청곡은 아니고 시간 정해서 주로 영상 보면서 감상하고 약간 해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의 놀이터이자 그것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감옥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2부 첫 곡으로 백조요술을 들은 게 의도가 있는데요. 4월의 클래식 살롱 주제는 클래식으로 만나는 발레입니다. 이번엔 클래식이 아니라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빌리 엘리ot처럼 춤을 좀 추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대학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984년이니까 벌써 42년 전이네요. 네. 그때 루돌프 누레예프, 전설적인 발레리노 누레예프가 전성기는 지났는데 빈 슈타츠 발레랑 같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했어요. 네.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그때 발레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TV에서 호두까기 인형 하는 것만 봤고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전성기 지난 누레예프지만 제 눈앞에서는 마치 신이 춤추는 것 같은 어허. 야, 인간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하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발레 봐야 되겠다를 결심했고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발레에 관심을 두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 발레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시거든요. 1918년생이세요.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 공부하러 갔다가 좀 우리 아버지가 한량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발레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는 아니고 취미로 배우셨는데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유명한 선생한테 배웠대요. 그 우리 아버지가 18년생이시고 우리나라 발레의 대부라고 하는 임성남 선생이 우리 아버지보다 11살인가 어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 발레를 오, 배우셨던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인연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여의도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예. 그 용산에 이제 전자상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레이저 디스크가 처음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워낙 비싸니까 레이저 디스크가 빌려가지고 비디오로 카피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발레를 봤죠. 아, 그렇군요. 1984년에 세종문화관 대극장에서 누레예프의 공연을 본 것도 참 흥미로운데 아버지와 이 발레 인연이 뭔가 이 근현대사 느낌이 납니다. 야, 그렇게 우연히 또 발레를 보고 매력에 깊이 빠질 수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와, 신기하다, 아름답다 해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발레와 친해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 아니겠어요? 인간의 몸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런 포즈를 취할 수 있고 또 발레가 어떤 면에서는 스포츠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힘찬 동작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감탄과 관심 이런 게 있으면은 발레만큼 멋있는 게 없죠. 사실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중계하면 많이 보잖아요. 이 피겨 스케이팅도 발레를 얼음 위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아이스 댄싱이 시작됐고 피겨 스케이팅도 아이스 댄싱의 일환이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또 리듬 체조는 손에 기구를 들고 발레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리듬 체조라는 게 탄생했고 물속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요새는 아티스틱 스위밍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수중 발레 네. 그런 게 다 발레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거를 그 스포츠들은 그냥 기록 경기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기분이라면은 아직도 예술의 범주에 남아 있는 발레는 더한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발레를 처음 볼 때 어떤 작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발레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고전 발레를 보셔야죠. 고전 발레요? 고전 발레 명작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겠지만 차이콥스키 3대 발레라는 게 있고 또 러시아 발레 중에서 요즘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바야데르. 라바야데르는 제가 나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꼭 봐야 되는 고전 발레죠. 그다음에 이제 좀 희극적인 걸로는 돈키호테. 네. 이게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표적인 발레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면 이제 범주가 이제 점점 그때부터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고 보면 뭐 범주가 꽤 넓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고전 발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발레 공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이 제목은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차이콥스키 작품인데요. 발레 음악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게 차이콥스키 맞습니까? 네, 그 이전에도 뭐 좋은 작곡가들이 있긴 있는데 네. 이제 그 작곡가들은 대부분 그냥 춤에 종속되는 발레 음악을 많이 만들었죠. 물론 아돌프 아당이나 뭐 레오 들리브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들어도 좋은 음악들이 있지만 어쨌든 춤에 종속되는 그런 발레. 근데 차이콥스키는 춤을 안 보고 음악만 들어도 이거는 정말 교향악적이다. 단순한 리듬이 아니다. 그런 뭔가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킨 사람이 차이콥스키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발레 음악이 단지 반주의 역할에 머물렀다면 차이콥스키는 솔직히 발레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뭐 교향도 그렇고 오페라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발레 음악에 또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때 이제 서구화를 목표로 뛰었잖아요. 네. 그 표트르 대제 이후로 그래서 19세기에는 그게 더 이제 본격화돼 가지고 황실이 주도해 가지고 서구의 예술가들을 막 불러들였죠. 이제 건축가들 그다음에 뭐 미술가도 일부 있었고 음악가, 무용가, 특히 이제 무용 쪽은 프랑스 사람들 많이 불러들였거든요. 서구와 경쟁하려고 한 건데 이제 발레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오페라도 있었지만 러시아 황실에서 볼 때는 발레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발레가 퇴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좋은 프랑스 무용가들을 러시아로 막 데려와 가지고 발레를 막 띄워줄 때였기 때문에 차이콥스키도 발레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또 하나는 차이콥스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계였고 코사크족이에요 원래. 그 할아버지 쪽으로 올라가 보면 예. 엄마는 프랑스계였어요. 근데 발레 본산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차이콥스키가 아마 어머니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 때문에 이제 프랑스 음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차이콥스키가 모델로 삼았던 작곡가가 있는데 레오 들리브. 뭐 차이콥스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먼저 발레 음악을 쓴 사람이고 이 프랑스의 레오 들리브 같은 사람한테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차이콥스키가 이렇게 발레 음악에 또 최적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음악 한 곡 듣고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1막종 왈츠,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1막의 왈츠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차이콥스키의 음악들로 발레 작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백조의 호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초연이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백조의 호수도 초연은 실패였다면서요? 예, 그때 이제 차이콥스키가 37살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워낙 늦게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차이콥스키가. 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초보 작곡가처럼 취급받을 때여가지고 1877년 초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음악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맞춰서 춤추면 되는데 이 음악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이제 발레리나가 또 굉장히 투덜이를 만나가지고 이 발레리나가 뭐 이것저것 불만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투덜대고 나 딴 음악 갖고 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가지고 네. 차이콥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때 안무는 지금 알려진 안무가 아니라 벤젤 라이징거라는 체코 안무가가 했는데 네. 그 안무가 현재 전하진 않는데 별로였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악재가 겹쳤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죠. 차이콥스키 충격을 받았어요. 네. 사실 차이콥스키가 대단한 의욕을 갖고 만든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여동생의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 때문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고용까지 갔는데 어쨌든 자기는 나도 이만하면 발레 작곡가 되겠는데 했는데 대실패를 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 13년 동안 발레를 작곡 안 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당시 그 주역 발레리나 안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아유 나쁜 짓을 했다. 예, 안 그랬으면 차이콥스키 발레 몇 편을 더 썼을 텐데 예, 너무 아깝게 차이콥스키에 됐죠. 큰 상처를 줬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발레 하면 이제 백조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백조의 호수가 발레 음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묻혀 버릴 뻔했던 이 작품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다시 발레 음악을 쓰게 된 게 마리우스 뿌띠파, 이 러시아 황실 발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원래 프랑스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차이콥스키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됐어요. 차이콥스키한테 이제 작품을 의뢰한 거죠. 이제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 차례로 성공을 거뒀는데 차이콥스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893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뿌띠빠가 너무 그 아까운 거예요. 최고의 작곡가를 만났는데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옛날에 쓴 게 있는데 그거 요새 공연 안 돼요. 뭔데? 백조의 호수라고 있어요. 갖고 와봐.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새로 안무하게 된 거죠. 자기하고 자기의 조수인 레프 이바노프하고 이제 두 사람이서 차이콥스키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제 16년 전 작품이 되겠죠. 예. 그거를 재안무해가지고 차이콥스키 죽은 이듬해에 시범 공연을 하고 1895년에 완전한 재공연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죠. 선생님, 그러면 이 재안무 기존에 있는 안무는 바꿨지만 음악은 죽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대로 간 거죠. 그대로는 안 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조와 흑조가 대조되는 발레인데 네. 이제 흑조 빠드데라는 게 있어요. 흑조 네. 그랑 빠드데. 이거 조금 좀 설명하려면 약간 복잡한데 예. 차이콥스키는 흑조 그랑 빠드데라는 음악을 안 썼어요. 안 쓰고 1807년 초연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그 까탈스러운 발레리나 얘기 있잖아요. 예. 그 발레리나가 아니 흑조도 그랑 빠드데가 있어야 된다. 아하. 내가 딴 작곡가한테 음악 가져오겠다 이러는 바람에 차이콥스키가 할 수 없이 그 꼴을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내키지 않게 쓴 거예요. 이제 네 곡으로 돼 있는 그랑 빠드데 음악을 써서 줬는데 이제 뿌띠빠가 정말 안목이 출중한 것 같아요.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음악이 안 좋아. 자기가 생각하는 흑조 그랑 빠드데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카르도 드리고라는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 작곡가한테 야 내가 이 음악 안 쓸 테니까 네가 차이콥스키 이 백조의 호수의 다른 장면이나 아니면 딴 거에서 멜로디 따와가지고 네가 새로 써줘 해가지고 이제 흑조 그랑빠드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흑조 그랑빠는 드리고의 편곡이에요. 아. 예, 멜로디는 차이콥스키 거에서 인용을 했는데 드리고가 작곡한 거고 차이콥스키 이제 새까맣게 모르는 일이 돼버렸던 거죠. 차이콥스키는 죽은 다음의 일이니까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군요. 네, 네. 아,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빠드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슬슬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클래식도 그렇지만 발레 용어도 처음에 쉽지 않은데요. 모르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빠드데가 뭘까요? 빠드데가 빠가 이제 뭐 춤이란 뜻으로 보면 되고요. 드 하면 이건 뭐 접속사고 네. 데 그러면 둘이란 뜻이에요. 빠드데 그러면 두 사람의 춤 이렇게 이인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그랑 빠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빠드데가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랑 빠드데는 이제 보통 앙뜨레라는 게 있는데 앙뜨레는 없어도 되고 아다지오라고 그래서 그 느린 이음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성 바리아시옹이 동무예요. 기호적인 동무. 그다음에 여성 바리아시옹. 그다음에 둘이 다시 나오는 코다 이렇게 보통 네 장면 아니면 앞에 앙뜨레가 붙은 5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랑 빠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영화 블랙스완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영화에서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백조는 그야말로 뭐 너무 훌륭하게 잘 쳤잖아요. 하지만 흑조 부분에서는 뭔가 이 불안한 연기를 또 잘 펼쳐 보여서 초조함이 우리에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아니겠지만 실제로 주역 발레리나의 부담감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그 백조의 호수가 이제 무용으로서 매력적인 점은 백조 오데트, 흑조 오딜 완전히 대조적인 캐릭터를 한 명의 무용수가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발레리나의 모든 것, 아주 청순 가련형과 강렬한 팜파탈형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면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렇게 둘이 추는 거를 한 명한테 했냐? 이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양면성인 거죠. 인간의 양면성.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해석을 이제 백조 요수에서 시도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주 드문데 일본의 K발레단이라는 데서는 이제 백조와 흑조의 무용수를 나눠서 쓴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보니까 흥미가 팍 떨어지는 거 있죠. 예, 완전히 다른 거가 되잖아요. 정말 한 명의 무용수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우리의 뭔가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레리나한테 또 이제 백조라고 그러면 이제 오딜은 흑조지만 백조 오데트는 가장 완벽한 여성, 남자들이 바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게 돼버렸죠. 백조 그럼 발레리나, 발레리나 백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궁극의 상징이 된 거죠. 백조는 발레리나다. 예, 궁극의 백조는 백조도 잘하고 흑조도 잘하면 최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개 다 잘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효수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막 중 호숫가 장면에 흐르는 오데트 바리아시옹.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효수 이막 중 호숫가 장면의 오데트 바리아시옹.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오늘은 클래식 발레 해설가이신 유영정 선생님 모시고 차이콥스키의 발레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재윤님,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발레와 음악 설명이라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이동일님, 2000년대 초반에 모스크바에서 생애 최초로 발레를 봤는데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선 삼류 무용수들이었다고 해서 놀랐어요. 앙뜨레는 기내식밖에 몰라요. 선생님, 칼럼 좀 많이 써주세요. 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조 요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줄거리 해석을 보여준 백조 요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사실 뭐 조금씩 다른 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뿌띠빠와 이바노프가 안무한 건 이제 현대 안무의 기본이 된 거고 그걸 조금씩 바꾼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확 바꾼 경우들이 이제 있죠. 네. 이게 뭐 1976년에 존 노이마이어, 예, 최근에 이제 50년 동안 이제 함부르크 발레를 이끌었던 노이마이어 뭐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환상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백조의 음악, 백조 요수 음악은 쓰는데 내용은 백조를 사랑하고 또 바그너의 뒤를 봐준 걸로 유명한 루드비 2세, 그 디즈니의 모델인 신백조성을 지은 사람이 루드비 2세죠. 네. 이 사람을 지그프리트에 투영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왕이 백조에 미쳐가지고 스스로 파멸하는, 그러니까 실화에 입각해서 거기에 상상력을 더한 그런 발레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충격이 있는 그런 발레죠. 더 이제 급진적인 것도 있는데요. 마치에크라는 스웨덴 안무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발레라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댄스 안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왕자가 그 여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투쟁하는 스토리로 돼 있는데 맨발에다가 대머리고 그리고 대머리들이 또 남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발레트를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기괴한 아름다운 동작을 넘어서 기괴한 동작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적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아, 흥미롭습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 때문인지 매튜 번의 백조의 호수가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매튜 본 백조 요수는 뭐 지금은 오리지널 백조 요수만큼이나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남자 백조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남자 백조는 매튜 본이 처음 쓴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치에크가 먼저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치에크는 뭐라고 그럴까? 비록 기괴하지만 예술의 범주에서 이제 다루었고 매튜 본은 스스로 댄스 뮤지컬을 표방하거든요. 이거는 매튜 본은 대중적인 작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제 발레 팬들보다는 발레를 모르는데 춤으로 표현된 새로운 백조의 호수. 그것도 이야기가 영국 왕실을 빗대어 가지고 여왕과 소심한 왕자의 이야기. 그 왕자가 남자 백조한테 빠져든 이야기. 뭐 엄청나게 자극적이잖아요. 춤도 굉장히 이제 좀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관능적이고 대중적 성공이죠. 저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예술적으로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이제 오리지널 발레 3막의 피날레가 조금 약해요. 근데 이 매튜 버드 백조스는 3막의 끝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그 3막의 해석 피날레 부분은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말씀하시니까 피나레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두 번째 발레 작품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입니다. 고전 발레 교과서 같은 작품 아닙니까? 네, 발레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고전 발레의 백미가 뭐냐 그러면 백조요수보다 이제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사실 슬리핑 뷰티니까 잠자는 미녀라고 해도 되겠죠. 이 슬리핑 뷰티를 꼽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뿌띠빠의 최고의 시기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 작품 만들 때 뿌띠빠가 72세였어요. 그래요? 네, 그때 72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85세는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작품이죠. 와. 그래서 이제 뿌띠빠가 대본도 다 직접 썼는데, 네. 대본이라는 게 어떤 줄거리로 어떤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이건 음악을 몇 마디로 하고 이건 무슨 악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등 그렇게 해가지고 차이콥스키한테 넘겨줬는데, 차이콥스키가 좀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좀 약하고 자기보다 훨씬 뿌띠빠가 차이콥스키보다 그러니까 22살이 위니까 자기 선배가 예술계의 대선배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시키는 대로 다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좀 짧은 장면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보석같이 만들어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조의 호수보다도 이 슬리핑 뷰티는 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로는 약해요. 그런데 춤으로 보면은 저런 게 고전 발레 교과서구나 하는 거를 완전히 뿌띠빠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발레로는 진짜 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뭔가 이 자유롭게 창작하는 게 아니라 뿌띠빠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 엄청난 제약 속에서 쓴 음악인데 그 제약을 뚫고 다 지켰는데도 네. 보석 같은 작품이 나왔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뿌띠빠도 대단하지만 차이콥스키의 창작력, 음악성이 대단하다고 또 느껴집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1막에 나오는 장미의 아다지오 감상해 보겠습니다. 미하일 플래튼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1막의 장미의 아다지오, 미하일 플래튼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유영주님, 강렬한 대비가 느껴지는 해겐백조와 테터 흑조, 매튜번의 백조 효수 스토리는 엄청 매콤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바로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고 매콤하다고까지 표현해주신 유영준님 멋집니다. 김설미님, 발레 공연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연 장면을 상상해보니 즐겁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설미님, 이때입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 공연 극장에 가서 보실 일만 남았습니다. 백조의 요수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발레 공연을 해야 듣거나 발레로 음악이 더 빛나는 작품이라면 호두까기 인형은 음악만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발레가 뭔지 알아? 물어보면 호두까기 인형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중적 인기 가장 높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메이저 발레단은 이걸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립발레나 이런 경우도 다른 작품은 한 번 하면 4회 내지 6회 이렇게 하는데 백조의 호수는 뭐 10몇 회 이렇게 하거든요. 2배 이상 되네요. 그리고 전성 매진이에요, 무조건. 어허. 네, 전성 매진인데 그게 또 어떤 효과가 있냐요? 지난해 했던 무대와 의상을 또 활용하면 되고 추가 제작비가 안 드는데 매출은 몇 배. 예,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 선생님은 정말 많이 보셨겠습니다. 저는 뭐 호두까기 인형은 음악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뭐 발레로서는 네. 별 매력이 없고 애들 동화니까 그리고 춤도 좀 단순해요. 백조의 호수나 슬리핑 뷰티보다 안무 좀 단순한 편이고 한데 이제 어린이용으로는 최고죠. 그래서 이제 부모된 도리로서 네. 자식들 손을 잡고 데려가 주는 게 이게 전 세계 에티켓이 돼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백조의 호수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도 별로 인기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음곡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허. 그래서 연주는 되는데
발레론 공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1940년에 디즈니의 판타지아 오리지널 판타지아에 거기 호두까기 인형 음악이 사용되거든요. 네. 거기에 스토콥스키가 해설을 하는데 지금은 공연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여요. 네. 나중엔 빼버렸어요. 그거 네. 빼버렸지만 1940년까지는 이 발레가 공연이 안 되는 발레였던 거예요. 음악은 유명한데 발레로는 공연이 안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의 또 인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의외고 네.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기도 한데 호두까기 인형이 없는 크리스마스. 저는 참 그 포스터를 항상 많이 봐서 그렇게 또 발언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전통과 인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히 195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조지 발란신이라는 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무용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뉴욕 시티 발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맨날 적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하다가 이제 호두까기 인형에 애들을 출연시키자. 어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일막 파티 장면에 애들이 마구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에. 네. 그러니까 애들 관객석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뉴욕 시민이라면 크리스마스 때는 이 발레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란신 이후로 모든 발레단이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주역을 어린이들에게 맡겨서 주역을 어린이한테 맡긴 건 아닌데 네. 1막에서는 애한테 춤을 별 어려운 춤을 안 주고 애한테 그렇습니까? 맡긴 경우가 있죠. 프로듀스에 따라 달라요. 아하. 어른이 추는 경우가 있고 예. 애들이 추는 장면이 있는데 국무를 애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여하튼 기획의 성공이네요. 그렇죠. 뭐 작은 발상의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애들을 출연시키자. 얼마나 작은 발상이에요. 네, 그걸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이제는 애들 출연 안 시켜도 무조건 가는 발레가 됩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가 워낙 뛰어나니까 다양한 변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호두까기 인형을 새롭게 바꾼 공연 중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습니다. 슬리핑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달에 내한하는 장 크리스토프 마이오와 몬테카를로 발레의 라 벨르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녀라는 작품이죠. 이거는 원래의 잠자는 미녀 이야기가 아니고 그 후일담 그림 동화에 나오는 그런 샤를 빼로 그림 동화에 나오는 그 후일담인데 결혼한 다음에 이제 오로라 공주 주인공 오로라 공주가 자기 이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걸 굉장히 에로틱하게 만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백조요소에도 얘기했던 마치에크의 잠자는 미녀는 스웨덴의 불량 소녀가 마약과 섹스에 취해가지고 파멸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어두운데 또 유머가 굉장한 그런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호두까기 인형은 하드넛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하드넛. 호두라는 네. 게 마크 모리스라는 미국 안무가가 만든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커리커처 느낌의 발레예요. 완전히 그런 복장도 그런 식이고 춤 스타일도 펑크 스타일이고 이런데 오히려 에테아 호프만이라는 이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자, 독일 낭만주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원작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현대로 했는데 그런 희한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걸로 호주 안무가인 그레엄 머피라는 사람의 클라라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클라라가 이제 호두까기 인형의 여주인공 소녀 이름이기도 하죠. 이 발레에서는 클라라가 러시아 황실 발레 무용수인데 혁명 때 연인이 죽고 이 여자는 호주로 넘어와서 호주에서 발레단에 기여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로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뭐 정말 멋지게 굉장히 나중에 눈물이 나게 그렇게 뭉클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이콥스키가 발레 음악을 딱 3편만 남긴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꼭 발레 음악으로 작곡한 곡만 발레 음악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차이콥스키가 그렇죠. 차이콥스키가 리듬이 발레용이 아닌 것도 그 담고 있는 정서 이런 게 발레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발레 음악이 아닌 차이콥스키 곡을 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이번에 물러나시는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단장이 잘했던 오네긴. 네. 예,
존 크랑코의 오네긴이라는 작품은 바로 예브게니 오네긴 이야기거든요. 예. 이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럼요, 유명하죠. 예, 근데 이걸 발레로 만들 때는 거기서는 한 소절도 안 땄어요. 왜냐? 그러면 오페라의 아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안 알려진 피아노곡 중심으로 이걸 관현악 편곡해서 물론 뭐 관현악 오리지널 관현악곡을 쓴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이런 걸 쓰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피아노곡을 편곡해서 그렇게 사용한 게 이제 고전적인 스토리 발레의 고전이 됐죠. 놀랍게도 우리나라 발레 중에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니버설 발레의 춘향이라고 있어요. 네. 예, 심청이 유명해져서 춘향이 또 나왔는데 원래 그 춘향 처음에는 심청 작곡가한테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춘향 초연 보러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청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 보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음악이 차이콥스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야. 한복을 입고 추는 발레인데 모든 음악이 차이콥스키인 거예요. 근데 엄청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서가 그 장면 장면의 그 정서가 그냥 팍팍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놀랍다. 정말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는 참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발레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요. 네, 전혀 발레와 무관한 차이콥스키의 서곡 세 편을 가지고 만든 요즘 발레도 있는데 알렉세이 라트만스키가 바이에른 발레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놀라웠어요. 정말 세련되고 음악을 이렇게 춤으로 만들 수 있구나. 예, 놀라운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호두가기 인형을 부활시킨 조지 발란신도 차이콥스키 음악으로 만든 걸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사실. 네. 발란신이 차이콥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차이콥스키의 안 알려진 작품들 가지고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보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얼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세 나라의 발레를 상징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낭만 발레, 네. 그다음 미국의 현대 발레, 그다음에 러시아 황실 발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랑스 낭만 발레는 포레 음악, 미국의 현대 발레는 원래 러시아 사람이지만 스트라빈스키 음악, 그리고 러시아 황실 발레를 이제 차이콥스키 음악을 썼어요. 역시 차이콥스키의 덜 알려진 곡, 교향곡 3번. 잘 안 듣잖아요. 교향곡 3번은 우리가 4번, 5번, 6번은 많이 들어도 3번은 비인기 곡인데 굳이 그 곡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5악장짜리 곡이거든요. 네. 1악장을 빼고 2, 3, 4, 5악장 이렇게 썼는데 반 클리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보석상이 있죠. 네. 예, 거기서 보석 진열돼 있는 걸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보석상 주인이 선생님 뭐 보십니까? 보석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러면 제가 보석을 제공할 테니까 발레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케이죠.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8916님, 차이콥스키 발레로 가득 채워진 호사스러운 시간이네요. 집중해서 듣느라 숨도 못 쉬게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조지 발란슨의 보석 중 다이아몬드에 쓰인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 이 음악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8916님 말씀처럼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주에 또 나와도 되는 겁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유영종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